자, 수험생님 오늘은 법률의 의미의 요건하고 그다음에 법률의 목적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민법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민법 총칙편 1편을 보고 계시고요. 다시금 민법 총칙은 다음과 같이 체계가 나눠지죠. 6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 6개를 책에다 어디든 여백에든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틀을 잘 잡아내는 것이 민법 공부할 때 아주 유리하고 좋으니까요. 자, 첫 번째가요. 권리 변동 파트를 지난주에 했어요.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것을 원시 취득, 그 사람을 통해서 넘겨받으면 승계 취득, 그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논의를 하셨고, 두 번째 법률의 위를 보셨어요. 법률의 위. 그 다음 의사 표시. 네 번째가 법률의 위 대리, 그 다음 무효 취소 조건기한 6개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칙이.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는 바로 2장 법률의 위 파트가 되겠고요. 다시 법률의 위는 몇 개로 나눠지냐면 5개로요. 5개로 큰 판이 나눠져요.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민법 총칙에서 제일 까다로운데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거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 법률의 위에 체계를 먼저 큰 틀을 먼저 세워 놓으시면 세부적인 거 디테일은 천천히 넣으셔도 돼요.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서론. 자, 서론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위에 종류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어요. 여기 별 하나짜리라고 그랬어요. 별 하나짜리. 별 하나짜리는 3년에 한 번 정도예요.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 그 법률의 위 종류. 혼자 하는 거 단독행위, 둘이 하는 거 계약. 그 다음 유상, 무상, 요식, 불요식.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걸 공부하셨어요. 채권행위는 약정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정하면.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행해줄 의무가 남아있어서 이행 의무가 남아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행해줄 의무가 남아있는 거를 의무 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 근데 물권행위는 등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행해줄 의무가, 이행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 이 물권행위.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준물권행위라는 걸 공부하셨어요.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는 다 준물권행위다. 그리고 우리 문제 교재 21페이지에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하고 예제 문제 있죠. 그 예제 문제 23회 기출문제죠.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1번의 교환,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임대차, 채권행위. 3번 재매매 계약, 재매매 예약이죠. 예약. 이것도 채권행위. 그 다음 주택 분양계약도 채권행위. 근데 채권 양도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 물권행위에 속하죠. 준물권행위. 그중에서 준물권행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의 위 종류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보셨어요. 법률의 위 종류. 그중에서 시험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보실 때는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 법률의 위의 세 번째 주제가 요건이에요. 여기도 별 하나. 매년 나오지 않고요. 한 3년이나 2년 정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이 부분. 근데 법률의 목적 부분, 이 부분은 매년 나와요. 매년 99% 나와요. 그 다음 법률의 위 해석이요. 해석도 별 하나 정도 이렇게요. 그래서 책의 중요도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는 꽝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종류 별 하나, 요건 별 하나, 법률의 위 해석은 이렇게 2개 정도 할게요. 2개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여기는 매년, 여기는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 중요도를. 자, 이 부분 법률의 요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쪽에 법률의 요건에 이렇게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29회 시험에 여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거 중요하죠. 그죠? 안 나왔어요. 29회 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 가능성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거 참고로 받으시고요. 법률의 요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수험생들께서는 저 무크랜드에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무크랜드하고 회원 등록을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면 이쪽 무크 회사에서 이 회원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걸었냐면 합격하면 합격 장학금 100만 원을 준다. 장학금 100만 원 준다는 거죠. 이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것과 이 계약이 체결된 것과 합격장학금 100만 원을 받는 거는 별개죠. 계약이 체결된 거는 금일 오늘 내가 계약을 했다. 이 회사하고 나하고 회원분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법률행위가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바꿔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요.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성립요건을 갖추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즉 100만 원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다. 합격이라는 조건. 합격이라는 조건을 이걸 어떻게 할 때 조건을 성취시킬 때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이 계약은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계약이 성립된 문제하고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는 별개의 영역이다. 근데 일상생활에 이거를 구별을 안 하고 써버리거든요. 계약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된 거를 뭐 했다고 그러냐면 성립했다고 그래요. 성립했다. 그 계약이 뭐 하려면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이 생기는 거를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무슨 요건? 발생 요건.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조건을 성취했을 때 이 조건을 즉 합격을 해야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장학금 100만 원 준다는 거죠. 따라서 양자를 분리시켜라. 그럼 계약 성립할 때 필요한 요건은 뭐냐면 3요소예요. 3요소. 그 3요소는 첫째요. 이 계약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 첫째. 회사하고 회원분하고 두 당사자가 있어야죠.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매도인, 매수자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를 당사자. 두 번째 목적. 여기서 목적은요. 장학금 100만 원을 걸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게 목적이죠. 매매 계약이면 매매가 목적이죠. 매매가. 임대 계약이면 임대차가 목적.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가. 회사 측에서 의사를 제시했고 회원분께서 오케이하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성립요소라고 그래요. 계약 성립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기본 맥이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요 3요소가 갖춰지면 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추면 계약이 체결되어요. 다른 말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요. 성립했다. 근데 성립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합격이라는 조건을 걸어뒀죠.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될 때? 성취가 될 때. 이게 성취되기 전에, 즉 합격하기 전에는 장학금을 못 받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비로소 이 계약은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하게 된다. 그래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하고 계약 성립 요건을 여기서 찢어내야 돼요. 분리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첫째,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냐. 여기서 능력은 돈이 많으냐 없냐 이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뒷장에 교재 23쪽에 23쪽 하단에 보면 보충학습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능력. 법학에서 사람의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능력은 돈 있냐 없냐를 얘기하잖아. 그죠? 여기서 능력은 권리능력이 있냐. 권리능력은 뭐냐면 사람이나 이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이 갖는 거죠.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 가지는 능력을 권리능력. 두 번째 의사능력은 사물 변별력. 옆에다 적어두실게요. 변별력. 변별력이 있냐. 변별력이 있으면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변별력이 결여되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그럼 지금 저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는 권리능력은 있어요. 권리능력은. 오케이. 사람이니까 권리능력은 있죠. 그런데 의사능력이 모자라요. 그래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별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자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능력자. 법률의 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완전한 법률의 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를 행위능력자. 이때 행위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책엔 행위 무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바뀌기 전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해요. 제한 능력자 밑에 하단에 23페이지 하단에 거기다 제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능력이 있긴 있는데 완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제한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제한적이다. 누구누구냐? 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이죠. 후견이요. 후견이 개시된다. 누군가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성년 후견 개시. 예전에 이거를 우리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금치산자. 정신적으로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후견인을 둬야 되는 사람. 그 다음 한정 후견이 개시된 사람. 이분은 한정치산자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예,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예, 좀 모자란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한능력자. 근데 이분들이 한 계약이나 거래는 이분들도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계약은 유효지만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한 계약도 모자라지만 유효지만 자기가 불리하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만. 제한 능력자에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거 하고 그분들이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무슨 사유?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 깊이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따져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건희 씨처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체결은 됐지만 계약은 체결한 거죠. 이건희 씨가 계약을 했어요. 주식 500만 주를 누구한테 주기로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은 의사 능력이 모자라요. 의사 능력이 모자라서 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근데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끔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나 할머님이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 이런 계약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그 계약을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계약은 체결했어요. 할아버지가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죠. 세 가지 갖췄으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근데 그 계약에 효력이 생기려면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능력이 모자라요. 의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무효예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죠. 목적을 따져요. 그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계약의 목적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걸 따져요.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 다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타당성이 있어 없어. 그 다음 그 계약이 공정해 불공정해. 공정성도 따져요. 공정성도. 그 다음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이 없는 계약. 이걸 따져요. 이거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법률의 목적.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또 보실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면 법률의 목적 부분 해가지고 이것만요. 요 네 가지 여기만 따로 떼가지고 따로 또 볼 거예요. 왜? 내용이 많아서. 요걸 갖추면 계약의 목적이 법률의 목적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 적법성을 띠면 효력이 있는 거고요. 적법하지 않다. 그럼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심장을 내가 팔겠다라는 계약을 했다. 계약할 수 있죠.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당사자 있고 심장 거래하면 심장 떼서주면 내가 10억 주기로 했다. 계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적법하지 않더라. 그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에 의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유념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를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일반 효력 발생 요건.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고요. 밑에 일반의 반대말은 특별이죠. 특별한 효력 발생 요건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는 게 시험에 객관식 암기 시험에 대비
태세입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법 아니야. 계약의 목적이 적법에 위법에. 적법에 그러면 효력이 생기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안 생겨. 왜? 법을 어겼으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 특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챙겨주시면 돼요. 요거를. 자, 여기에 법률행위 요건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 부분을 23페이지 책에 있는 거 3개만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요. 대리행위를 할 때. A를 대리해서 이 대리해서 B가 상대방 C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대리권이 있냐고 니가. 대리권이 있으면 얘가 한 계약은 효력이 있고 대리권 없는 놈이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바로 대리권의 존재죠. 대리권의 존재. 얘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길라 치면 이 계약이 어떻게 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대리권의 존재가 있느냐 이거죠. 대리권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요. 이 거래는 지금 회사하고 이 회원분하고 거래는 조건부 계약이에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장학금을 1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은 오늘 했어도요. 오늘 계약했다고 해서 오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은 언제 생긴다? 조건이 성취될 때. 합격이라는 조건이 뭐한테? 성취되는 날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합격하기 전에는 효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생기지 않고 멈춰 있죠. 자,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요. 이 조건이 뭐 할 때? 성취가 됐을 때. 조건이 성취가 돼야 이 계약은 어떻게 돼?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게 조건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내년 시험 끝나는 날 장학금 100만 원 준다. 그럼 시험 끝나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걸 기한부 법률행위라. 기한부. 그럼 돈 언제 주느냐? 장학금은 언제 주느냐? 내년 시험 끝날 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기한이 뭐 하는 날? 도래하는 날. 그때 효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면 계약할 때 조건을 걸면 조건이 뭐 한 날? 성취한 날.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기한을 걸면 기한이 뭐 할 때? 도래시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세 번째는요. 이 거래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어둔 상태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을 때. 토지거래에 관한 당국의 관할관청에 뭐가 있을 때요? 허가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되냐.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허가 안 나면 효력을 주지 않아요. 투기구역에서는 관청이 허가를 얻어라. 그래서 허가가 바로 무슨 요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세 가지의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여기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대리행위에서는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26페이지.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생기죠. 조건부 계약에서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할 때. 16회, 19회, 그 다음에 26회.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관할관청에 뭐가 있을 것? 허가가 있을 것. 24회겠죠. 예, 세 개를 꼭 암기를 하면서 확인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만 체킹. 나머지는 패스. 손 안 대셔도 돼요. 전혀 손 안 대셔도 좋습니다. 다만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 유념할 거. 여기다 주의하고 하나 적어두실 것. 여기다 주의하고.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는 농지를 매매할 때 첨부하는 서류예요. 농지를 뭐 할 때? 매도자 매수자 간에 사고 팔 때.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냐면 이거는 등기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다.
이 부분 하나 조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사급할 때 하는 첨부 서류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다? 등기 받을 때. 등기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예, 이 부분이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부분 23페이지에 중간에 관련 판례 부분 돼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체킹하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하는 자 누구죠? 매수자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이고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 요건인 것들이 이거죠. 이것들 다 효력 발생 요건인 것들이죠. 그런데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죠. 딱 바로. 이 부분이 24에 26회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법률에 의해 요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 요건에는 성립요건 3요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요소하고 효력 발생 요건, 일반 효력 요건하고 뭐하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더라. 이 특별 효력 요건 세 가지 별도로 효력 요건 아닌 놈 한 놈, 요거까지만 마무리하시면 끝. 더 이상 책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테마인 법률의 요건 마무리되셨습니다. 뒤에 문제, 예제 문제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24회 기출문제. 1항 대리에 의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 효력이 없죠. 두 번째 정지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죠. 옆에 하나 팁을 하나 더 적어둘까요? 기한부 법률에 의해서는 기한의 도래.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세 번째 농지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부분은 등기 요건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법률에 의해 내용이 적법해야 효력이 생기고 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이것도요.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 요건까지 마감이 되셨고 이제 제일 어려운 법률에 의해서 제일 어렵고 까다롭다는 법률의 목적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법률에 의해 목적은요. 이렇게 다시 판을 또 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간단치 않아요. 자, 법률의 목적 파트를 뭐라고 표현하면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 이 요건을 갖춰야 법률의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적 부분을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이라고 이해를 해요. 유효 요건이다.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28페이지에 2절에 법률의 목적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 요건이라고 돼 있죠. 옆에 유효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매도자, 매수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 의사표시 3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생기려면 그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법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을 갖춰야죠. 그래야 효력이 생기죠. 자, 그 목적의 첫 번째가요. 확정성입니다. 첫 번째가 확정성. 네, 이거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실게요. 첫 번째가 확정성,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세 번째는 적법성.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의 목적이 적법에 위법에 적법성을 따져요. 계약이 확정돼 있어? 확정돼 있어. 금액이 얼마야? 10억이야. 두 번째는 그 계약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을 따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적법성. 법 질서를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이걸 따져요. 법 질서를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이 부분. 네 번째는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야. 사회적 타당성. 네 번째 주제. 그 타당성의 예시 규정으로요. 공정성까지 따져요. 공정에 그 계약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하시면 완벽하게
이 책에 요구하는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은 여기까지만요. 4번까지만 나눠놨어요. 4번까지만. 근데 저는 5번까지 따로 넣었어요. 왜 넣느냐. 이 4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이거를 하나를 밑에다 이렇게 따로 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리가 잘 되더라. 5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이 5가지다. 특히 이 부분을 103조 민법 103조 문제, 이 부분 공정성을 민법 104조 문제, 나아가서 이 부분에서 103조하고 관련해서 이중매매를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이중매매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률의 목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 그리고 5번. 위에 1, 2, 3은 밑에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법률의 목적의 큰 틀을 짜면 이렇게 5개로 집약을 할 수 있고요. 이 5개를 갖추면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의 목적이 확정돼 있어. 금액이 확정돼 있어. 확정 안 되면 효력이 없어.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안 정해졌어. 목적물도 안 정해졌어. 그러면 효력이 없어. 효력이 있으면 유효 그러고요. 이걸 못 갖추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못 갖추면 뭐라고 그럴까요? 무효 그러죠. 무효.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 부분은 이 5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졌느냐, 이 5가지를 갖췄느냐, 그럼 유효로, 갖추지 못했느냐, 무효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요. 둘이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야, 고래를 잡아, 고래를. 그럼 고래 한 마리에 내가 1억씩 줄게. 한 마리당 얼마씩이요? 1억을 주기로 하는 계약.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야? 오케이. 확정됐어. 어떻게 확정? 한 마리당 1억에. 그럼 10마리 잡으면 10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확정되었느냐. 두 번째요. 그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가능성이 없으면 불능. 고래가 한 마리도 없더라. 불가능한 거고요. 고래가 있더라. 그럼 실현 가능한 거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 가능성이 없어서 불가능하면 무효.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적법한 거냐, 법질서를 어긴 거냐, 법질서 안에 들어있는 거냐, 적법성, 위법성을 따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는 거냐, 그게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돼? 이 타당성. 다음 5번째는 공정성. 계약이 공정하잖아. 이거를 논하는 영역이에요. 그 첫 번째 확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했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정했다는 거죠. 정했다. 뭘 정했냐고? 금액을 정했어? 대상을 정했냐고? 금액이나 대상을 정해놓았냐고? 자, 그리고 우리 보통은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요. 둘이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중요하니까 금액상을 어떻게 해요? 금액을 정해요. 대부분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죠. 일하면 월급 얼마 줄 거야? 알바를 하면 시간당 얼마 줄 거야? 금액을 정해놓고 출발을 해요. 왜요? 그래야 분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간혹 계약할 때 금액을 안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월급 얼마 줄 거야? 나 돈 얼마 줄 거야? 하루 일당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요. 시간당 얼마로요? 15,000원. 이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시간을 여기다가 나중에 곱하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8시간 하면 여기다 8시간을, 10시간 하면 10시간을 이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월급 금액은 정하지 않고 출발을 해도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월급 얼마 받을지는 몰라요. 왜요? 그때 하루하루 일하는 거에 따라서 내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보통은 어떻게 해요? 금액을 정하고 출발한다. 그런데 꼭 반드시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시에 금액을 꼭 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금액을 나 정하지 않았어. 월급 얼마인지 정하지 않았다니까. 한 달 뒤에 내가 노동한 시간을 곱하기 해줘야 돼. 기준만 정해놨어. 기준은 있고요. 월급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금액을 정한다, 확정한다 이거죠. 확정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계약 당시의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확정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거라는 거죠. 왜요? 기준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법률의 목적이 되는 이 금액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왜? 금액이 확정 안 돼도 되잖아. 안 되고 뭐만 있으면 돼요? 기준만. 시간당 2만 원, 시간당 15,000원 기준만 정해놓고 해도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 유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2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반드시 계약할 때 X다 X. 자, 그 부분 1번이요. 법률의 목적의 확정 1번 읽어볼게요.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법률의 의의는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법률의 의의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2번에 쌍괄호 2번에 빠져 있어요. 법률의 의의의 목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 문맥이 맞습니다. 법률의 의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 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에 따라 채무를 언제까지요? 변제할 시기까지. 변제할 시기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이행기요. 이행기까지 확정만 하면 되는 거고 계약할 때 꼭 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보실게요. 1번. 법률의 목적이라는 놈은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확정할 수 있는 뭐만 방법 내지 기준만 정해져 있고 출발해도 되더라. 기준만 만들어 놓고 계약을 진행시켜도 된다. 그래서 나온 판례가 2번입니다. 자, 그래 2번에 별 하나 하실게요. 2번에 16회 시험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죠.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밑에다 요걸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게 오답지문입니다. 오답지문.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계약할 때 기준만 있어도 된다고. 기준만. 특히 우리 이거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구경도 못 했는데 지금 시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45평짜리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구경도 못 했어. 왜요? 선분양 그 다음에 후시공을 하거든요. 지어진 게 아니라 없는데 먼저 분양을 해버리죠. 그래 분양할 때 몇 동 몇 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그죠? 동호수는 어떻게 해요? 추첨으로 정한다고. 동호수는 뭘로 정한다고? 추첨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첨으로. 따라서 몇 동 몇 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지금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 확정됐냐고. 안 됐다고. 이게 동호수가. 근데 뭐만 있어요? 기준만 있어. 기준. 뭘로? 추첨으로 한다. 기준은 있어. 기준은. 그럼 이 계약은 진행시켜도 유효다. 따라서 계약할 때 반드시 목적물이 확정돼야 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이 판례입니다. 이 지문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고? 아니라고. 기준만 정해놓고 진행해도 된다고. 기준만. 자, 그리고 문제가 확정 문제였어요. 오답 지문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지문. 그걸 벗어나서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다음 실현 가능성 문제.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능성 있으면 유효.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 예전에 이런 거를 인터넷 기사로 본 적 있어요. 저는 인터넷 기사를 계속 보거든요. 왜 보느냐면 강의 자료에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보고 있어요. 보면서 카톡에다 계속 저장을 해요. 저거 내 강의할 때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카톡에는 보면 하루에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인터넷 기사가 계속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줄이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딱 한 줄이. 기사거리는 한
100줄 되면 그중에서 딱 한 줄만 저한테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예요. 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달나라에도 땅이 있죠. 달나라에 토끼 사나요? 토끼? 그 달나라에 땅이 있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거. 땅이 있죠. 그 땅을 뭐 하기로 하는 거? 분양하겠다고. 달나라에 있는 땅을 뭐 하겠다고요? 분양하겠다고 인터넷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이 뻗쳐진다고 이렇게 다 분양하기로 하는 광고가 나왔어. 광고가. 그래서 A가 청약을 했고 B가 여기서 오케이 했다. 그럼 이 분양 계약은 달나라에 있는 땅을 여기다 10만 평을 B한테 분양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따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 가능성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가능하면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럼 이게 가능한지, 거래가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판단의 표준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이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하리수가 애를 낳으면 50억을 주기로 했다. 그 애 못 낳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명제죠. 그럼 이게 가능한 영역이냐 불가능한 영역이냐 이 판단은 뭘로 하느냐면은 기준은 사회 통념으로 합니다. 사회 통념으로. 판단 기준 얘기했더니 더 어려운 얘기하죠. 그죠? 사회 통념이란 일반인에게 통하는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구성원에게 통하는 상식. 상식으로 해, 상식으로. 남자가 여자 애를 낳는 거. 남자가 애를 낳는 거는 불가능하죠.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래 의학이 어떻게 발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럼 계약은 무효. 그래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이걸로 따져요. 사회 통념으로. 그럼 이 불능을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법학에서는 불능이라고 하고요. 이 불능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불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불가능이라고 그러죠.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불능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책에 따로 정리를 해서 따로 정리를 표시를 하든 노트를 하든 어떻게든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능은 나누는 기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가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거래야.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원시적으로 불가능해.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한 거야. 두 번째, 계약할 때는 가능했었어. 계약서 쓸 때는 가능했었는데 계약서 쓰고 난 뒤에 잔금 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 이거를 후발적 불능. 그래서 불능을 법학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원시적 불능의 뜻은 애초부터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당시부터. 계약 언제부터? 당시부터 불능이어요. 불가능이어요. 불가능. 하리수가 애를 낳는 거.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달을 따다가 너한테 주기로 하는 거. 이거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뭐 한 뒤에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으로 된 영역이에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목격을 하는 게 이런 거죠. 계약서 썼어요. 임대계약서를. 그런데 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잔금치를 즈음에 그 가게가 불이 났어. 근데 임차인이 가게를 인수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죠. 왜요? 불이 나버렸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죠. 불능인데요. 이것도 불능, 이것도 불능인데 법리적으로 양자를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니 계약은 무효로 하자. 무효로 하고 이때 성립하는 법 원리가 특별하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해요. 뒤에서 계약법에서 따로 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가 이때 따로 문제가 돼요. 따로. 요거 모르셔도 돼요. 왜요? 뒤에 계약법에서 나와요. 뒤에 계약법에서.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앞부분. 원시적 불능은 효과를 어떻게 본다? 효과를 무효로 본다. 무효로. 후발적 불능은 계약서 쓰고 나서 가게가 불나버린 거야. 이거는 유효예요. 그래서 유효 무효가 여기서 갈라지네요.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오겠네요. 야, 불가능해. 가게가 불나가지고 세입자가 들어갈 수 없어. 불가능한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그 불능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험은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법률행위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효다? 아니다. 유효다. 빈출입니다. 빈출이고. 이때 성립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때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눠져. 그 가게가 불이 났다면 그 불이 왜 났느냐? 가게 주인 잘못으로 불이 나면, 가게 주인의 잘못 때문에 불이 나면 그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 영역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주인 잘못이야. 주인 잘못. 주인 잘못 과실이죠. 주인의 과실로 불이 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인의 잘못이 없어. 왜냐? 저 밑에 있는 포항처럼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가게가 무너져서 지진 때문에 해서 지진. 주인의 과실이 없어.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럼 주인한테 과실을 물을 수 없죠.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이걸 우리는 채무불이행하고 별개로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 뒤에 계약법에서 만나요. 계약법에서. 이 부분 다 계약법에서 만나니까 여기까지 자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은 불능에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 거는 두 개 테마예요. 두 개 테마.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뭘로? 유효로 보는데 여기에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 부분은 뒤에서 계약법에서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연결. 자, 29페이지. 29페이지의 목적의 가능 옆에다가요. 불능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두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불능이냐 아니냐는 사회통념으로 결정을 하고, 사회통념은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반인한테 통하는 상식. 상식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를 들어 한강에 빠진 반지가 한강에 빠졌어요. 그거를 찾아주는 거. 물리적으로는 물을 다 퍼내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우길 수는 있죠.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다. 자, 두 번째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얘기 나와 있고요.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어요. 보충학습의 옆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동그라미만.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동그라미니까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을 주인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 A, 공장 B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매수자하고 거래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이때 전부 불능은 뭐예요? A 공장, B 공장 둘 다 멸실했어. A 공장, B 공장이 전부가 불나서 전부가 불난 걸 무슨 불능? 전부 불능. 그럼 계약은 뭐가 될까요? 애초부터 계약할 때부터 두 개가 다 불나면 전부 불능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거는 무효. 애초부터 가게 두 개가 불나버려서 두 개가. 두 번째는 가게 두 개, 공장 두 개 중에서 A만 불났어. A만 불났고 B는 불이 안 났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일부 불능. 쉽구먼.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할까요? 예. 공장 하나씩 10억에 거래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10억, 이거 10억. 근데 이게 불나버렸어. 그러면 매수자는 얼마만? 예. 10억만 주고요. 10억만 주고 요 비공장만 인수하면 되겠네. 그럼 계약은 뭐가 되고요? 유효이고 어떻게 대금을 20억 중에서 10억을 까버리면 되죠. 그걸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 대금을 어떻게 하고요? 감액하고 계약은 유효로 하면 돼. 유효로.
이거 뒤에서 나와요. 이걸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대금 깎아버려. 깎아. 그래서 전부불능은 뭘로요? 무효로 하고요. 전부불능은 무효로.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이 모자라. 수량이 모자라는 상황이야. 두 개였는데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효 처리하고 대금 감액으로 해결합니다. 이 문제가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서 저 뒤에 계약법에서 이걸 따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안 하셔도 좋다는 얘기. 그래서 불능은 이렇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누고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전부 불능하고 수량 부족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전부 불능하고 뭐 하고요? 수량 부족하고 이렇게. 왜?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종종 나오거든요. 예, 뒤에서 하니까요. 이걸 유효로 나놓고 이렇게 수량 부족을 유효로 나놓고 대금 감액으로 해결한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요. 유효고 뭘로? 대금 감액으로 해결한다. 이걸 적어두시면 뒤에 기약법 할 때 이게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힘을 낼 거예요. 자, 그래서 불능은 가게 공장이 두 개가 불났어. 전부 불능이야. 무효지. 그럼 계약금 걸은 거는 돌려주고. 근데 하나만 불나버리고 하나는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효지, 유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개 중에서 대금 하나를 깎아버리면 되겠네. 끝.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이렇게 해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 내지는 밑에다가요. 뭐라고요? 수량 부족으로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전부 불능은 뭘로 돼요? 무효고 수량 부족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야, 유효. 유효이고 어떻게 한다? 대금 감액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라. 이 부분 뒤에서 나중에 다시 보시니까 이 부분 다시 보시니까 지금은 그냥 원시적 불능은 이렇게 해요. 전부 불능을 전제로 해서 무효로 처리한다. 여기까지만 연결. 자,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에 2개 산을 넘었어요. 5개 중에 2개를 넘었어요. 확정되어져 있느냐, 가능하냐, 2가지 산을 넘었어요. 나머지 3개 산을 넘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반 정도 왔으니까요. 산도 올라갈 때 한번 쉬어줘야죠. 여기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3번째, 4번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